아저씨,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그게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평일 낮에 쿵쿵거리는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쿵쿵거리는 소리요? 저희 평일 낮은 집에 저희 집사람뿐인데요. 네, 그게 이상해서요. 꼭 일정한 시간에 소리가 나요.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요. 저희 집이 아닐 거예요. 그 시간에는 아이는 유치원에 가고 저는 직장 가고 아내 혼자 있는데 소리가 날 리가 없죠? 보통 오후 1시쯤부터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도저히 못 참아서 올라와서 초인종 누르면 그때 딱 조용해져요. 그럼 이 집에서 나는 소리가 맞잖아요. 그게 정말 평일 낮이 맞으세요? 참 이상하네. 저희 아들이 야간 근무라 낮은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평일 낮, 우리 집엔 아내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난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포구에 사시다가 한때는 경주 간포 바닷가에 사시다가 다시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김정훈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세월이 누렇게 내려앉은 외벽과 주말이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섞여 들리는 놀이터가 있는 그런 동네. 그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김정훈, 올해 39. 사람들 눈에 비친 모습은 늘 무던하고 성실한 조용한 남자였다. 정훈 씨는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났다. 탄광이 문을 닫으며 점점 쓰러져가던 작은 동네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무뚝뚝했고 어머니는 늘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바빴다. 형제는 없었고 그래서 외로움은 그에게 일찍이 몸에 밴 감정이었다. 어릴 적 꿈은 컸다기보단 단단했다. 누군가의 짐이 되지 말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작은 삶이라도 제대로 살아내자. 그게 전부였다. 성인이 되어 서울에 올라와 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작은 제조업 회사에 들어갔다. 별다른 야망도 없었고 특별히 불만도 없었다. 월급이 크진 않았지만 퇴근 후 따뜻한 집과 한 사람의 미소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 미소를 가진 사람, 윤미선 씨를 만난 건 30살 무렵이었다. 윤미선 씨는 35, 고향은 인천이고 밝고 유쾌하며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었다. 미선 씨는 늘 주변을 환기시키는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빨리 웃고 누구보다 빨리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말수가 적은 정훈 씨와는 정반대의 기질을 지녔다. 하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온기에 안겼고 그녀는 그의 묵묵함에 기대었다. 결혼 6년 차, 7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눈이 크고 말이 많고 엄마를 꼭 닮았다. 주말이면 마트 장 보러 나가는 걸 가장 좋아했고 그 시간은 아내와 딸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었다. 평일 낮에는 유치원에 가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돌보며 소소한 블로그 활동도 했다. 겉으로 보기에 이 가족은 평온했고 지극히 평범했다. 정훈 씨는 회사에선 늘 조용히 자신의 일만 했다. 말단부터 차근차근 올라 부장 직급을 달았지만 여전히 퇴근길에는 맥주 한 캔과 편의점 도시락이면 족한 사람이었다. 주말에는 가족을 위해 거실 청소를 하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틀어놓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딸과 아내는 늘 그렇듯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늘 그 시간이었다. 거실은 적당히 따뜻했고 햇빛은 창틀을 타고 카페 위를 가로질렀다. 아무런 이유 없이 평화로운 오후였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어쩐지 이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뭔가 지나간 자구 같은 미세한 긴장감이 공기 속에 섞여 있는 듯했다. 그날 초인종이 울렸을 때 처음엔 배달일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딸이 문을 잘못 눌렀나 싶었다. 그러나 인터폰에 찍힌 아래층 아주머니의 얼굴은 그런 짐작을 단숨에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더욱 예상 밖이었다. 문을 열자 앞에 선 이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지만 그 미소엔 어딘가 오래된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아유,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정은 씨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신지. 아주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실례인 줄은 아는데요. 조금 조심스레 여쭙고 싶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아주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평일 낮에 집에서 좀 요란한 소리 같은 거 안 나게 조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정은 씨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는 평일 낮엔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소리가요. 꼭 일정하게 반복돼요. 짧게는 한 30분, 길면 1시간이 조금 넘고요. 꼭 이틀에 한 번쯤 들리더라고요. 정은 씨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아주머니는 눈을 맞추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꼭 낮 1시쯤 시작돼요. 그리고 초인종만 누르면 소리가 싹 사라져요. 그 말에 정은 씨는 아예 말문이 막혔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차분했고 목소리도 나직했다. 하지만 말의 톤은 흔들림이 없었다. 제가 민감한 편은 아닌데요. 우리 아들이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낮에 자는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말. 혹시 불쾌하게 들리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다만 무슨 일인지 확인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요. 말을 마친 아주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뒤돌아갔다. 정은 씨는 문을 닫지도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문 앞에 남은 잔향처럼 아주머니의 말이 귓가에 오래 머물렀다. 초인종을 누르면 멈춘다. 이틀에 한 번꼴로. 낮 1시? 마음속 어딘가에서 기묘한 소음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울림이었다. 평일 그 시간대 집엔 늘 아내 혼자였다. 아이는 유치원, 정은 씨는 회사. 그럼 그 소리는 뭐였지? 처음엔 불쾌함보다도 혼란스러움이 더 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고 동시에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소리인 듯했다.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 꿈틀대고 있었지만 그 실체가 아직은 모호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일상이 바뀌었다.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고요 속에서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긴장됐다. 무언가가 틀어져 있다는 예감은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주말이 지나고 김정은 씨의 마음 한켠엔 여전히 꺼림칙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의 말은 그저 오해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잖아. 평일 낮에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난다고. 그날 이후로 정은 씨는 회의 시간에도 운전할 때도 자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정은 씨는 결국 결심을 내립니다. 확인이라도 해보자. 괜한 의심이면 다행이고 그날 퇴근 후 정은 씨는 인터넷으로 무선 CCTV를 주문하였습니다. 크기가 작고 소리도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제품. 마치 자신의 불안을 숨기듯 거실과 안방, 아이의 방까지 아내 몰래 조용히 설치를 마쳤습니다. 거실 장식장 사이 작고 어두운 틈에 렌즈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평일날 정은 씨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쪼개 스마트폰으로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화면 속 거실 문이 열립니다.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덩치가 크고 풍채 좋은 중년의 밥샘을 닮은 외국인 남성. 그는 주저함 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모습. 잠시 뒤 그 남자를 향해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오는 윤미선 씨, 아내였습니다. 미선이. 정은 씨는 화면을 응시한 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손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립니다. 컵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지고 커피는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정은 씨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자의 어깨에 기댄 채 그의 팔을 감쌌고 남자는 아내의 허리를 감싸며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짧은 대화 끝에 두 사람은 소파 위로 몸을 기울이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엉킵니다. 그 소리, 아래층 아주머니가 말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작은 소파가 큰 덩치의 흔들림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소리였고 아내에게 어쩔 줄 모르는 쾌락을 대변하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정은 씨는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히듯 답답한 기운이 밀려옵니다. 이 소리였구나. 매번 같은 시간에 나던 소리. 내가 외근 다니는 시간. 미선아, 도대체 그 순간 정은 씨의 내면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아내의 얼굴을 보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끝을 향해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은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말라 있었고
입은 굳게 다문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결국 그날 밤 아이를 처가에 맡긴 후 정훈 씨는 말없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자 정훈 씨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침묵. 거실 문이 열리고 밥샘을 닮은 그 남자가 들어옵니다.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고 아내는 그를 향해 웃으며 다가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뒤엉깁니다. 영상을 끝까지 지켜본 정훈 씨는 눈을 치켜뜹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입술을 꽉 깨문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주먹으로 식탁을 탁 내리치며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미선아,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짓을 해? 이게 우리 집이잖아. 이게 내가 땀 흘려번 돈으로 산 집이잖아. 네가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당신하고는 달랐어. 뭐가 달라? 내가 너한테 손 한 번 올린 적 있어? 돈 안 벌어다 줬어? 밖에서 일하면서 집에서는 애 보고 너 하나 믿고 다 참고 살았다고. 근데 그딴 놈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우리 소파에서 미쳤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웅크린 채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조용했어. 항상 일. 나는 나 혼자 사는 것 같았어. 나도 내 몸이 어쩔 수가 없었어. 순간 정훈 씨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처구니 없고 더는 분노도 의미가 없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딴 게 이유야. 네가 나한테 했던 말들, 눈물 흘리며 고맙다고 했던 말들 다 거짓이었어. 결국엔 네 욕구 하나 해결하겠다고 가족을 팔았다고? 우리 애는 뭐야? 걔 앞에서는 어떻게 눈을 마주칠 건데? 정훈 씨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조용히 돌아서더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무겁게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헤어지자. 너랑은 너무 더러워서 조금이라도 같이 못 씻겠다. 이혼하자. 더는 같이 못 살겠다. 넌 이제 내 사람이 아니다. 아내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마저 정훈 씨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린 모든 감정이 쓰라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6해를 함께했던 가정은 그날 밤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정훈 씨는 자존심과 신뢰, 가정과 아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아이도 아내에게 보내진 뒤 정훈 씨는 더 이상 도시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던 그 길도, 점심을 먹던 회사 식당도,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모두가 가시밭처럼 그를 찔러댔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괜히 자신을 아는 듯했고 지나가는 웃음소리가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뒀고 세간살이 몇 개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바닷가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집을 팔고 조금 남은 돈으로 지방 시골엔 생각보다 쓸쓸한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작은 중개소를 통해 바닷가 근처에 허름한 집 한 채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한적한 바닷가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경주의 남쪽 바닷가 간포였습니다. 가문사지와 수중왕릉, 그리고 이견대가 있는 역사가 절절히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집은 곰팡이 냄새와 삐걱대는 마루, 밤이면 으스스한 소리들이 나는 집이었지만 하지만 그에겐 딱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 말도 듣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정훈 씨는 사람을 피했고 마을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는 것도 피했고 커피 한 잔 사러 읍내로 나가는 일조차 버거웠습니다. 그의 하루는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바닷가를 걷고 낮엔 멍하니 TV를 켜두고 밤엔 깜깜한 방 안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였을까? 가정을 지킨다고 했던 건 그냥 내 착각이었나? 열심히 산다고 했던 건 그냥 비겁했던 걸까?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이따금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심장은 평소보다 천천히 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슴 속에서 먼저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서서 밀려왔다가 조용히 빠지는 파도를 보며 정훈 씨는 그렇게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간포, 경주의 남쪽,
바다가 깊고 오래된 어촌 마을, 낚싯배들이 줄지어 떠오르고 바위에 기대 앉은 어르신들의 고요한 대화가 파도 소리에 실려 전해지는 곳. 정은 씨는 그곳에 말없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방 한 칸, 푸른 바다를 마주한 동네 끝자락에 낡은 생선 가게를 개조한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않던 어느 날, 정은 씨는 간포 바닷가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혼자 걷고 있던 중에 카메라를 목에 걸고 바닷가를 걷던 한 여성이 정은 씨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긴 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혹시 사진 한 장만 찍어도 괜찮을까요? 방금 저기 바위에 앉아 계신 모습이 바다 풍경과 너무 잘 어울려서요. 처음엔 무표정하게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 진지하고 맑았습니다. 저 다큐 사진 작업 중인데요. 간포 어촌의 일상과 사람을 담고 있어요. 선생님이 정말 그림 같아서 부탁드릴게요. 정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여러 각도에서 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찍었습니다. 그 뒤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사진 정리되면 보내드려도 될까요? 정말 좋은 컷이 나올 것 같아서요. 잡지에 실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녀는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제 명함이에요. 제 번호 있고요. 주소만 알려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정은 씨는 망설이다가 주소를 적어 건넸고 그녀는 다시 한번 인사를 하며 떠났습니다. 며칠 뒤 집 우편함에 도착한 한 봉투, 그 안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은 바위에 앉아 고개를 숙인 정은 씨의 옆모습, 그리고 또 한 장은 배경과 함께 조용히 담긴 그의 뒷모습. 사진을 본 순간 정은 씨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진은 마치 그날의 바람과 파도, 그리고 자기 마음의 쓸쓸함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이 찡해지는 느낌에 살면서 처음으로 사진작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진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분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네요. 소희는 반가운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그 사진이 정말 좋아요. 그날의 감정이 그대로 찍힌 것 같아서요. 저 다음 달에 다시 간포에 내려가거든요. 혹시 그때 제가 인사드려도 괜찮을까요? 정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시면 식사라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두 번째 만남.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소희는 약속한 그날 간포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카메라가 아니라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해안길을 걸었고 시장 골목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었으며 작은 갯바위에 앉아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사실은 처음이에요. 누가 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준 게. 소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를 찍고 싶은 이유가 마음에서 시작된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간포의 바다는 잔잔했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소희 씨가 다시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두 사람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조용한 간포 바닷가에서 통화를 하며 정은 씨는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늘 그 말들을 다정하게 들어주었고 그건 정은 씨에게 처음으로 살아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소희는 서울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정우 씨, 혹시 사진 한번 배워보실래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정우 씨 눈으로 보는 세상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말에 정은 씨는 머뭇거렸지만 자신이 찍힌 그 사진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에겐 작품이 되었던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를 그렇게 담아낼 수 있다면 살아갈 이유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중고 카메라 하나를 구해 간포의 해질녘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물든 바다, 갯벌에서 노는 아이들, 해녀 아주머니의 깊게 패인 손 등 그 모든 것이 정은 씨의 눈에선 이야기가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소희는 그의 사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정은 씨 정말 따뜻한 눈을 가졌네요. 사람을 찍는데 마음이 찍혀 있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사진이에요. 사람을 울리는 힘이 있어요. 저 이 사진 잡지사에 보내도 될까요? 정은 씨는 놀랐지만 허락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사진이 실린 잡지 한 권이 간포로 도착했습니다. 고요한 바다의 초상이라는 제목으로 정은 씨가 찍은 세 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소녀의 뒷모습, 그물 정리하는 노인의 손, 그리고 일몰에 잠긴 조용한 어촌의 전경. 잡지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독자 후기엔 이 사진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말 없는 위로를 받은 것 같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소희는 정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작가 모임에도 함께해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꼭 함께해야 돼요. 정훈 씨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틈틈이 사진을 찍어 소희에게 보냈고 소희는 그 중 몇 장을 전시회에 출품했습니다. 그의 이름 아래 작은 신인 작가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조용했던 삶 속에 조금씩 바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소희가 간포로 내려왔습니다. 따스한 바다 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정훈 씨, 우리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사진관 열어보지 않을래요? 우리 둘 다 사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함께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정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그곳은 자신이 모든 걸 잃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고 싶어 도망쳤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곳. 하지만 동시에 사진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만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정훈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 탁자 위에 놓인 사진기,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훈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에서 사진관을 함께 하자는 소희의 제안. 그건 그에게 단순한 이사나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 사람들의 눈, 아내의 배신과 가정이 무너졌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떠오를 때마다 정훈 씨는 괴로움의 밤잠을 설쳤습니다. 며칠 뒤 간포의 잔잔한 오후, 낯익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훈 씨? 돌아보니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묶고 얇은 트렌치코트를 걸친 그녀는 고요한 바다를 배경으로 정훈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서울에서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전 여기에 살아도 좋아요. 정훈 씨 옆이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그 말에 정훈 씨는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순간 정훈 씨는 알았습니다. 두려웠던 건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서울. 몇 달 뒤 작은 사진관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포 사진관, 마음을 찍는 곳. 정훈 씨와 소희 씨는 서울의 한 골목에서 사진관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정훈 씨와 소희 씨는 조그마한 스튜디오를 하나 얻었습니다. 간포 사진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두 사람의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으러 오는 손님조차 없었습니다. 정훈 씨는 더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 졸업 앨범 담당자까지 찾아가며 명함을 돌리고 직접 인사하고 작은 샘플 사진을 인화에 들고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찍는 사진가입니다. 졸업 앨범, 동아리 촬영, 행사 사진 작은 기회라도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혼식장, 돌잔치 뷔페, 피로연 장소, 웨딩홀 사무실, 심지어 백화점 문화센터 안내데스크까지 발이 아프도록 다녔습니다. 모든 곳에 명함을 두고 손님이 적은 식당에선 직원들에게 찍은 무료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연락 한 번만 주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절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감동드릴게요. 그 말 하나로 묵묵히 매일 하루를 빈틈없이 채워나갔습니다. 한편으로 소희 씨는 사진관 안에서 조용히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블로그에 촬영 후기, 사진 편집 전후 비교, 간포에서의 에피소드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페이스북 그룹, 맘카페까지 들어가 아기 사진 예쁘게 찍는 곳, 노부부, 이마인드 웨딩 전문, 졸업식 현장, 스냅 가능이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에게 간포 사진관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훈 씨가 한 초등학교에서 무료로 촬영해준 졸업식 스냅 사진이 SNS에 퍼지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누가 찍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따뜻한 표정을 짓는 거 처음 봐요. 첫 학교 개학, 그 후 결혼식 한 팀, 돌잔치 스냅 한 건, 그리고 졸업 앨범 추가 계약.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정훈 씨는 여전히 비 오는 날에도 명함을 들고 다녔고 눈 오는 날엔 카메라 가방에 커버를 씌워가며 뛰었습니다.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직접 영상도 찍고 피로연 뒷정리까지 도우며 신랑 신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은 사진이 너무 좋았다며 울면서 찾아온 어머니가 자녀의 100일 잔치도 부탁한다며 손을 잡고 갔습니다. 소희 씨는 고객들의 감사 후기를 하나하나 디자인으로 정리해 블로그에 올렸고 사람 냄새 나는 사진관이라는 말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3년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직원 2명이 6명으로 늘어나고 촬영 차량 1대가 3대가 되고 작은 스튜디오가 2층짜리 종합촬영센터로 바뀌면서 간포 사진관은 서울에서 가장 따뜻한 사진을 찍는 공간으로 알려졌고 졸업사진, 웨딩, 100일, 장례식 추모 사진까지 사람의 인생을 전부 담아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정훈 씨는 여전히 신발끈을 동여매며 직접 카메라를 들고 학교 운동장을 뛰었고 가끔은 아이들과 무릎 꿇고 뒹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정훈 씨와 소희 씨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사진관 중앙에는 처음 만난 바닷가에서 둘이 찍은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손님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가족 진짜네요. 우리도 저런 사진 하나 남기고 싶어요. 그날 간포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내게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살아갑니다. 이 사진관은 가족의 추억을 찍는 곳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시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사람의 마음을 찍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경북 영천에서 늙은 부부는 평생 농기계 수리를 하며 아들 2, 딸 1를 정성껏 키워 서울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천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땅값이 오르자 장남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이제 땅 팔고 올라오라 했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땅을 넘기고 서울로 따라갔죠.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장남은 말합니다. 왜 나만 부모님을 모셔야 하냐고. 쫓겨난 부부는 둘째에게 갔지만 형에게 다 드렸잖아요 라는 말만 돌아오고 마지막 희망이던 딸마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늙은 부부는 갈 곳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편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 반전이 있는 재미있는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다음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